국회 대정부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한 놈만 팬다고 했죠.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는데요. 그러면서 좌파 사회주의라는 말도 다시 등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금 전에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집 두 채, 세 채 갖고 있는 분들의 종부세 부담이 높아집니다. 효과가 있을까요? 이런 보유세 인상에도 좌파 사회주의 잣대가 또 등장할지 이것도 지켜볼 일입니다. 자, 사사건건 지금부터 1시간 동안 함께 하시죠. 잘못된 경제정책을 주도하는 장하성 정책실장 경질을 대통령께 요청할 생각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측근 보좌 인력에 대해서 그 거취를 총리가 말하는 건 흔히 생각하는 총리의 영역은 아닙니다. 국회 비준이 안 되면 판문점 선언은 대한민국에서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입니까? 정치적 선언으로서는 남는 거겠지만 재정의 집행이 필요하다 그러면 예산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상한 마음으로 동참해야 하기에 긴급하게 안건으로 상정을 요청한 것입니다. 판문점 선언은 구체적인 권리 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국회 비준 대상 자체가 될 수가 없다. 사사건건 전 KBS의 김원장 기자입니다. 자, 오늘은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이준석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한 놈만 팬다 그랬잖아요. 보름 동안 팬다 그랬던가요? 네. 오늘 대정부 질문 시작됐는데 역시나 오늘 정치 분야인데도 결국 기승전 소득주도 성장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어떻게 보셨어요? 한 놈만 팬다라는 전략이 이제 계속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데 한 놈만 패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한 놈만 패지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왜냐하면 다른 어떤 영역에서 그것만 문제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공감해주는 이슈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어쩌다 보니까 그걸로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사실 원래 자유한국당 하면 안보 이슈를 더 많이 건드렸었는데 최근에 대북 평화 무드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이 그래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주 지역적인 비판들, 예를 들어 비준 선언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 정도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부분은 경제에 화력 집중하는 게 전술적인 움직임이죠, 지금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예, 그렇죠. 네. 어떻게 보셨어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권 또는 경제가 뭐 호조이든 아니든 간에 국민의 가장 큰 관심일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정치에 이용하느냐의 문제인데 최소한 소득주도 성장을 물고 늘어진 거는 실패했다라는 생각이에요. 활용 정점은 출산주도 성장에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결국 뭐 여성적 관점에서 여성을 뭐 출산의 도구로 생각했다라는 이런 걸 떠나서 궁극적으로 사회가 건전한 선순환 경제 구조를 가지려면은 소득 주도 성장의 프레임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자인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자유한국당의 집권 여당 시절에 만들어내고 본인들도 동의했던 내용까지도 부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은 공감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주자로 나선 김무성 의원의 대정부 질문 일부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헌법에서 규정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을 훼손하면서 좌파 사회주의 정책과 포퓰리즘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 정신과 어긋난 체제 전환의 시도입니다. 민생 파탄의 주범인 소득주도 성장은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절대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입니다. 역시나 소득주도 성장 이야기가 나왔고 또 사회주의 정책이라는 이야기도 나왔고 헌법 정신과 어긋난 체제 전환의 시도다. 어떻게 보셨어요? 예, 기본적으로 저도 법률을 한 사람으로서 가끔씩 우리 헌법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헌법은 이미 국가가 관여하는 경제를 전제로 하고 있고 고른 발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절대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이라는 이 소득주도 성장의 탄생 시기가 바로 박근혜 정부 시기입니다. 왜 그렇게 보시는 거죠? 2014년 그것도 친박 최경환 부총리가 기업소득을 가계소득으로 그래서 결국은 가계소득 증대만이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거는 현 정부의 탄생한 것이 아니라
다시 얘기해서 박근혜 정부의 탄생했다. 이 말도 틀린 말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2000년대 초반에 ILO가 세계 저성장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주도 성장이 대안이다라고 그때부터 이야기해왔던 대안이었습니다. 이론이죠.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필요성을 낙수 효과로 인한 국민 행복은 국민 행복 경제 시대는 이제 기대할 수 없다라고 판단한 MB 정부 이후에 경제학자들이 사실상 관료로 이제 점철되어지는 최경환 부총리에 의해서 공표되어진 거죠. 소득주도 성장은 그때 태어났다. 근데 이재정 의원님이 이제 ILO 얘기를 하셨는데 네. ILO는 말 그대로 국제 노동기구 아닙니까? 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이익 집단적 성격이 있는 곳입니다. 예, 그렇기 그럼 때문에 2012년은 그러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경제학적인 관점에 봤을 때 이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단어, 성장이라는 것이 붙은 게 저는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어느 국가든지 간에 성장 담론이 있고 분배 담론이 있기 마련인데 우리 정부는 이걸 뭉뚱그려가지고 소득을 이렇게 재분배 형태로 좀 하면은 성장이 이끌어질 수 있다. 이건 어떻게 보면요. 과거에 그렇게도 싫어하는 보수 정권에서 감세 정책 이야기했던 거랑 약간 비슷해요. 감세를 약간 방향은 다르지만 감세를 하면은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가지고 더 많은 소비를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활성화된다. 뭐 이런 래퍼 곡선 이런 거 나오면서 경제학에서 이야기는 사실상 폐기된 이론들과 비슷한 거거든요. 근데 이걸 조금 바꿔가지고 직접적으로 소득 임금을 올리게 되면은 뭐 이게 소득주도 성장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성장 담론을 보기에는 논리적인 결핍이 좀 많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부가 극복해야 되는데 이번에 사실 국민들이 요구했던 것도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 장하성 실장과 경제팀에서 그 대응이 있어가지고 국민 여론을 잠재운 좀 실패했다는 측면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래퍼 곡선은 이렇게 소득세 계속 올리면 결국 아무도 일하지 않을 것이다. 소득세를 감소시켜서 가처분 소득을 늘리게 되면은 결국 세금이 더 늘어날 것이 나중에 뭐 이런 이론이거든요. 보면은. 이걸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여쭤보고자 하는 게 그게 아니어서 사회주의라는 말이 나와서 뭐 다시 색깔론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사회주의라는 단어를 이제 쓰는 거 있어가지고 사실 우리 국민들이 그 단어에 민감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딱 보면 공산주의라는 단어와 사회주의를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좌파 사회주의적인 경제 정책이라는 거는 사실 시대 때마다 이념의 척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중도 정책이라는 것도 과거에는 상당히 극단적인 이념 정책이었던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색깔론을 하기 위해 가지고 좌파 사회주의라는 단어 썼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고요. 그건 아니다. 과거에 색깔론이면 안보 문제에서 주로 나왔던 거지 경제적 관점에 있어가지고는 수정자본주의 형태 같은 경우는 뭐 색깔론의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색깔론의 영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단어를 구사하시면서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색깔론을 반복하는구나 이런 좌파가 느낌이 나쁜 있고요. 겁니까? 아니 그렇지만 그 말을 활용했던 그 화자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있는 청자 중심으로서는 그 말은 실패했다라는 거죠. 오늘 발언은 좌파랑 사회주의라는 단어를 기분 나쁘게 느끼시는 게 아니라면은 왜? 아니죠. 청자 기준, 청자라는 것은 국민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저런 얘기로 전선을 옮기려고 하나 이런 느낌을 국민들은 받으셨을 거예요. 김무성 대표의 그런 발언을 통해서. 뭐 안보 문제나 이런 게 아님에도 약간의 컴플렉스가 존재한다 보는 게 아까 말했던 좌파나 사회주의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예를 들어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이 완전 우파적이냐에 대해 가지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반대하고 사실상 좌클릭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까? 좌파라는 단어와 사회주의라는 단어에 대해 가지고 뭐 아주 전통적으로 반공세대 이런 쪽은 그렇게 부정적인 어감을 느낄 수 있겠지만은 저만 해도 그런 어감을 안 우리 느낍니다. 최고위원 정도의 이해를 가지고 구사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지만 우리 김무성 대표님이 저 주소에서 저 말을 한다는 것은 통상 활용하던 왜 이렇게 김무성 대표 싫어하세요? 아니요, 존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발언은 실패입니다. 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속도 조절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나섰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먼저?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정책은 속도와 강도를 유연하게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 조정, 최저임금 인상 속도의 조절 등 시장에서 지속 제기되는 이슈들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로만 보면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과는 많이 결이 다른데 여당에서는 이게 다양한 목소리 내면서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야권에서는 보수 진영에서는 정책 조율도 안 되고 청와대와 정부가 중구난방으로 정책 내놓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토론을 하고 토의를 할 수 있겠지만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당정청 회의나 이런 걸 두는 이유가 그 자리에 모여가지고 밥도 먹으면서 토론하라는 겁니다. 조천 자리 이런 데서 그거 하고 나중에 국민들한테는 조율된 정책으로 혼란이 없게. 왜냐하면 정부는 현대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체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스피커는 통일해서 그 수장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사실 우리가 청와대 비서실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비서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피커가 될 수 없는 상황인데 안보 문제에서 최근에 임종숙 실장이 이제 주도권을 잡았던 것처럼 장하성 실장이 가끔 내각과 엇갈린 의견을 내면서 그 컨트롤 타워가 어디냐라는 이제 논란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김동연 부총리께서 지금 말하는 부분이 전 정부 입장을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국민들이 아무래도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인지하고 있다.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김동연 부총리 말씀하신 부분. 이제 그동안의 맥락을 네. 보면 김동연 부총리의 그동안의 맥락을 보면 최소한 최소임금에 대해서는 장하성 실장과 완전히 의견이 다른 것 같아요. 아니요, 지금 조율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다른 걸 떠나서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실장의 이제 갈등의 문제를 다룰 지점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저 발언은요, 처음 나온 발언이 아니에요. 뭐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반성이라든지 아니면 김동연 총리만의 발언이 아니라 이미 속도 조절과 관련된 얘기는 우리 당에서 먼저 일성들이 있었고요. 네. 뿐만 아니라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 분들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2020년까지 1만 원 달성 어려워진 측면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 역시도 그러니까 보완책도 고려하면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야 되고 그런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아니, 저는 부총리께서 적절히 언급하실 생각하는 게 최근에 또 불거진 여러 문제들 결국 그 이제 자영업자분들이 이게 워낙 힘들게 하다 보니까 회피하기 위해 가지고 근무 시간을 단축해 가지고 주휴수당 안 주는 정도로까지만 고용한다든지 여러 부작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처음에 순수한 의도로 이런 최저임금 정책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한번 수정이 필요한 시기고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는 네. 수정이라는 단어에는 뭐 꼬투리 잡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수정이라기보다는 이제 속도 조절이라고 네. 표현하셨는데 그게 그 말이 수정입니다. 아니요, 그거는 정책적 수정이 아니고 네.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반성이 아닙니다. 그렇게 언론이 몰고 가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를 저는 이 비디오를 보면서 대변인 하고 말씀은 싶었습니다. 정책 예. 방향이 바뀌는 게 아니다 이 그럼요. 말씀이시죠? 그럼요. 다만 속도를 조정하는. 예, 네. 맞습니다.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요. 올해 수출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서민 지수는 체감 지수는 그렇게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게 뭐겠어요. 산업 성장 위주 방식으로 경제 정책을 해서는 우리가 행복할 수 없다는 게 증명된 거예요.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은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강한 힘을 통해서 밀어붙여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어요. 근데 정부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네, 예, 정부가 통계지- 조금 더 뻔뻔하고 솔직해져야 된다 정책에 대해서는 약간 이런 생각하는 게 지금 소득주도 성장도 방향 전환이 아니라 속도 조절이다라고만 말씀하셨는데 사실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최저임금과 그러니까 관련된 하나의 최저임금도 한 정책을 번도 얘기한 어떤 거죠. 정부도 낮추겠다는 식으로 간 적이 없기 때문에 다 속도 조절이에요. 수정 정책이라는 게. 그리고 예를 들어 최근에 보면요. SOC 산업 같은 것도 SOC 사업도 과거 SOC 사업을 그 야당 시절에 워낙 비판했기 때문에 이제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SOC가 아니라 생활형 SOC를 하겠다. 네. 그러면서 정책이 다른 정책인 것처럼 자꾸 이렇게 뭔가 아니요. 조금씩 알겠습니다. 분명히 네, 단어에서 하는데 다르듯이 철학이 다르면은 그래서 내용도 그런데- 달라집니다. 자, 여기까지 그거는 듣겠습니다. 주목하실 네, 필요가 이야기가 너무 있습니다. 몇 가지로 예. 넘어갔어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두 분. 네. 정부가 판문점 선언 이야기하면서 정부가 이제 추계 비용을 계산해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한 대북 사업하는데 대북 경제 경협하는데 4,700억 정도 들 것이다. 네.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반발이 거셉니다.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과거 한미 방위비 협상에 참여했다 이면 합의 사실을 국회에 넉장 보고했던 황중국 전 주영 대사를 정부가 징계한 바 있습니다. 비용 추계와 관련해서 통일부에서 의도적으로 숨기는 게 있다면 황 전 주한 영국 대사 사례보다 더 큰 징계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비용 추계 정직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비준 동의안에 제시된 예산 추계도 당장 필요한 예비적 소요만을 제시한 데 그쳐서 전체 비용은 감춰지고 있습니다. 국회와 야당을 압박하려는 정치적 술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4,700억 정도 내년에 들 것 같습니다. 북한과 물론 대북 제재가 풀려야 쓸 수 있는 돈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철도 연결, 산림 협력 사업을 위해서 올해 한 1,700억 잡아놓고 이제 못 썼으니까 내년에도 한 2,900억 정도 들 것 같습니다 했는데 야권에서는
이거 보통 수조 원 드는 건데 너무 줄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국민 여론이라는 건요, 어느 정도 상호주의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핵화의 단계를 밟아갈 때마다 국민들이 어떤 이 대북 투자에 동의하는 수준도 올라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2,900억이라고 이제 철도 예산을 잡았는데. 내년에 쓸 예산. 네. 그러니까요. 근데 보통 정부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이런 보고가 들어올 때 5년, 10년 정도의 예산을 추계해서 이제 제출하는 게 보통인데 이번은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혹시라도 비용이 이제 몇 조 단위로 나오게 되면 국민들의 반감을 사서 그런 것인가?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요. 옛날에야 저도 이제 뭐 싸게 물건 사는 걸 좋아했지만은 요즘은 달라요. 제 값에 제 물건 사는 걸 좋아하거든요. 국민들도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투자할 비용이 얼마인지를 정부가 솔직하게 다 이야기할 때 동의하고 말고를 할 수 있는 거지. 축소해가지고 보고한다? 그랬다가 동의했다 나중에 비용이 커지게 되면은 국민적 반발이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조금 한 5년, 10년치라도 공개하는 게 좋겠다. 일례로 지금 이제 철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판문점 선언에 명시돼 있습니다. 경의선과 동해선을 하겠다고. 그런데요, 이 길이를 살펴보면요, 우리가 경강선 KTX 평창 때문에 지었던 게 3조 7천억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들도 보면요, 경의선, 동해선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22조에서 37조까지 이제 연구 자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 공개했을 때 저는 그 숫자가 크다 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게 만약 현실적이고 필요하다 그러면은 바른미래당 동의할 겁니다. 네. 숫자를 공개해 주십시오. 지금 이제 현지 조사라든지 후속 회담을 통해서 규모도 달라질 수 있고 기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도 정확한 내용을 추계할 수 없습니다. 1년 전 우리 어땠어요? 한반도 전쟁 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남북 정상이, 그것도 북미 정상이 마주 앉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한반도 문제는 바로 그 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궁금하시겠죠? 저도 궁금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각오를 하고 있어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2014년 1월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국민 중 통일 비용 너무 많이 들지 않겠나. 굳이 통일 이런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안다. 그러나 통일은 대박이다 하셨어요. 퍼주는 게 아니라 퍼오기 위한 우리의 스텝입니다. 당시에 조선일보 정학계 연구소에 용역을 통해 가지고 추계를 했는데요. 2025년부터 50년까지 민관이 합해서 3,621조 들면 6,497조의 이득이 있다라고 통일을 바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들어가는 비용은 충분히 회수가 된다는 걸. 대통령의 대박이라는 말을 뒷받침하기 위한 이야기했습니다. 그처럼 통일은 궁극적으로는 그 정도 비용이 들어가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요거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경제적이라는 거죠. 두 분이 하실 말씀이 너무 많아서 자, 핵심은 제가 드린 핵심은 정부가 한 4천억 든다는데 야권에서는 무슨 4천억 몇십 조 들 건데 이런 내용인데 그러면 2008년도에 통일부가 그때 14 남북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계략적인 비용 계산했거든요. 그때는 얼마쯤 들 것인지 추산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4선언을 위해서 필요한 대북 지원의 총 규모가 얼마 정도입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10조에서 최소한도 10조에서 수십조가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만 말하면 정부가 조금 줄여서 이야기한 겁니까? 최소한으로. 물론 정확한 액수는 나오지 않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죠. 통일의 비용이 든다는 것, 그 이상의 비용이 든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이제. 상식입니다. 근데 이제 추계 비용에서 경협 비용이 4,700억으로 잡혀서 그러니까 최소치로 잡은 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잡은 거죠. 그러니까 향후에 회담이 어떻게 되는지, 일단 내년이 아니라 후내년에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도 예상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남북 관계는 어쨌든 간에 북미 관계에도 관련이 돼 있고요. 사업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 역시도 우리 마음만으로는 안 됩니다. 판문점 선언 이후에 풀어야 될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고요. 그 단계들이 모두 해소될 것을 전제로 해서 비용 추계를 하기도 어려웁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은 먼저 샴페인부터 터뜨렸냐고 제가 약간 그 부분은 이제 겁니다. 보면요. 이제 그 비용 추계 같은 경우도 지금 아까 제가 철도 사업 연결만 해도요. 이미 KDI부터 철도 산업 연구까지 해서 다 이제 자료들이 나온 게 있고요. 시나리오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 토지를 무상으로 공유하고 노동력도 거의 무상으로 제공했을 때는 4조 정도 든다도 돼 있고요. 거의 우리 자본 다 들여가지고 민자 사업처럼 했을 때는 37조까지 든다. 그 안에 다 나와 있는 것들인데 심지어는 우리나라만 한 게 아니라 러시아도 자기 시베리아 철도랑 연결하려고 연구한 자료가 있고요. 저는 충분히 참고할 만한 자료들이 있는데 저는 혹시라도 정부가 이 몇십 조라는 숫자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국민들한테 솔직하지 못했다면은 저는 오히려 야당으로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숫자가 크다고 반대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검토해가지고 전 진짜 그 연구원 보고서 다 읽어봤습니다. 합리적이면은 야당이 동의할 테니 대신 정직한 숫자 갖고 이야기하자 이겁니다. 지금 대북 제재
상황에서 네. 그 북미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추계 내용을 이야기한 거지. 이거는 예산을 앞으로 이제 국회 통지를 받지 않겠다도 아니고요. 네. 향후에 필요한 만큼 국회에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따내고 또 결산을 통해서 심사를 받습니다. 그 과정이 예정돼 있고 판문점 선언이라는 어쨌든 민족적으로 이 방향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것이지. 의원님은 아파트 계약하실 때 비용 추계 중도금이랑 잔금도 안 보고 계약금만 보고 계약하십니까? 그러면은 10,000원 들면 통일하실 거고 100만 원 들면 통일 안 하실 건가요? 아니죠. 우리는 그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하는 국민은 단 한 벽도 없다고 국민들은요, 생각합니다. 비핵화의 단계가 어느 정도 진전됐을 때 이 정도 대북 협력할 수 있다는 그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가고 있는 맞습니다. 겁니다. 바로 그 지점 정확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어느 정도 진전될 것인가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 부족하고 우리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 상황에서 채수치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 이야기는 그럼 제가 이 대변인께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 최고위원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사실 근데 서민들 경제 어렵다고 하고 지표도 계속 안 좋게 나오는데 서민들 입장에서 정부가 이제 통일 비용, 경협 비용 이야기 나오니까 나 살기도 힘든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우리 이 최고위원이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네. 저는 이제 경협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기대치도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평화로 인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편익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무슨 뭐 돈이 얼마 간다, 또 얼마를 투자한다 때문에 우리 서민들에게 반응하지는 않을 거라 봅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봐야 될 것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상호주의라는 것을 국민들이 항상 마음에 두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만큼 우리 국민들이 더 감내하고 우리 세금 투자하는 만큼 북한이 변화를 실질적으로 가져왔으면 좋겠다. 왜냐? 과거의 햇볕 정책 10년 동안에 그렇게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핵으로 돌아왔다는 그런 학습효과가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경협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이 조금 더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할 거라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바로 판문점 비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왜 햇볕 정책 이후에 핵이라는 결과물을 보게 되는지 아십니까? 거꾸로 갔기 때문입니다. 정말 되돌릴 수 없는 비준을 통해서 평화를 확고히 정착시키는 것만이 그런데 무슨 이 아파트는 계약금만 있고 뒤에 중도금하고 잔금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동의하라는 겁니까? 계약과는 분명히 다른 거죠.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국제정세라든지 향후의 북미 이채 의원 관계도 말씀은 이제 북한이 명확한 어떤 다음 절차에 대한 다음 행보에 대한 약속이 저도 집은 언젠가 사고 싶은데요. 아무 집이나 사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여쭤볼게요. 박근혜 대통령 김정은 만나셨습니까? 못 만나셨어요. 사실 외교에 있어서는 과정이 결과인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남북 정상끼리 마주 앉았다. 그리고 북미가 마주 앉았다. 상상하기 힘든 일이어서 그것만으로 이미 결과일 수도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외교는 그래요. 네, 자 국회 남북 정상회담 이제 언제입니까?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닷새 정도 남았습니까? 네. 공교롭게 이 기간 동안에 국회 배정부 질문하고 장관 내정자들 청문회가 딱 걸려 있습니다. 특히 수요일, 화수목 이렇게 이제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수요일, 목요일 날 유은혜, 정경도, 성윤모, 이재갑 또 목요일 날 진선미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온 국민이 이때 이제 다 남북 정상회담만 바라볼 텐데. 이쪽 국회에서 청문회 안 드리고 국민들 관심도 없을 거고 좀 미루는 게 어떻겠느냐. 민주당은 반대라면서요. 민주당의 반대가 아니라요. 이미 합의한 바가 있는 청문회 일정입니다. 제가 불현듯 우리 국회 안행위에서 질문을 했던 야당 의원님의 어이없는 질문이 비슷해서 생각이 나요. 그분이 뭐라 하셨냐면요. 성관이 위원장한테 질문을 합니다. 성관이 사무총장한테 질문을 합니다. 왜 선거를 북미회담 뒷날로 잡았냐 얘기합니다. 아니 선거는 법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왜 북미 회담을 그때 잡았냐라고 얘기합니다. 지방선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12일이고 13일이지 않았습니까? 그건 트럼프한테 물어봐야죠. 네. 지금 공교로운 일로 인해서 합의한 일정을 다시 미룬다? 이거 진짜 국회에서 협치 얘기하는데요. 이미 한번 합의가 된 거다 이거죠. 그럼요. 네. 원내대표끼리 만나가지고 문서에 사인한다는 거. 이채호 의원께 이거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여야가 합의한 다음에 정상회담 날짜가 나온 거죠. 그렇죠. 혹시 우리 정부가 이런 청문회 일정을 감안해서 딱 그 날짜에 잡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정도로 정치의 목적이 있다 보진 않고요. 다만 이제 저는 오히려 추석 전에 잡은 거는 추석 밥상에 이 문제가 오르게 하겠다라는, 왜냐하면 최근에 경제 문제 때문에 정부가 좀 곤란함을 겪고 있다 보니까 추석 밥상에 모였을 때
그래도 이제 후속 보도들이 따르고 있을 시기가 그때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목적 정도는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장관 한 사람 청문회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건 과도한 이제 호사가들 해석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네.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게 인천 같은 경우는 요청서가 온 뒤에 15일 이내로 하게 돼 있는데 인천이 4일날 정식으로 접수가 됐습니다. 18일까지 인사청문회가요? 네. 인사청문회를 만료를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민주당은 그래서 연기는 못하겠다는데 그럼 근데요? 해야겠네요. 국회 내 각종 강행 규정이라는 게요. 지키려면 또 지키지만 안 지키면 또 안 지키는 게 그런 일정입니다. 네, 그렇기 뭐, 때문에 민주당이 그건 압니다. 네. 재승적으로 제 생각에는 이번에 아무래도 국민의 알 권리라는 걸 좀 존중한다면은 특히 이 일정 3일 중에서 둘째 날에 이제 정상회담이 제대로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날이 하필이면 이 청문회 중에서도 가장 관심 많은 유은혜 후보자의 청문회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해준다면 오히려 민주당이 여기 떳떳하다는 이미지를 좀 줄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좀 이렇게 그냥 변동 안 해주고 한다고 하면은 혹시 유은혜 후보자를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도 솔직히 대중적으로 받을 겁니다. 한숨을 푹 쉬시는 예. 아니, 법에 규정된 날짜대로 하겠다는데 그 법은 안 지켜도 된다라고 설득하시는 게 받아들이기 힘들고요. 국회 일정 다 조정하잖아요. 네. 무엇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에 안 예산안 들어가셔서 모르시겠지만 예산안처럼 법정 시한을 안 지키는 경우가 원내 많았잖아요. 대표가 네. 이젠 지키지 않습니까? 네, 법정화 돼 이제는 있어요. 강행하는 그런데 네. 지금 원내 대표 간에 합의된 문서를 안 지킨 데는 네. 손에 꼽습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네. 지금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어쨌든 민족적 대의를 위해서 미루자라는 얘기를 자유한국당이 먼저 할 입장은 아니시죠. 알겠습니다. 거기에 동참해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판문점 기준에 동의하지 않으시면서 네네네. 예, 조금 알겠습니다. 네. 안타까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충분히 국민들에게 전달된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하나 저희가 준비했는데 여기 자리에 없지만 자유한국당 배현진 대변인이 이 정부가 이제 원전을 포기하면서 전기가 부족하니까 삼겹살 구워서 전기를 쓰고자 한다. 지나가던 돼지도 웃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해서 화제가 됐었는데 이게 원래 새누리당이 예전에 제안한 거라면서요? 새누리당이 제안했던 건 아니고요. 제가 봤더니만 이제 발전용 중유에 이제 바이오 중유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석유사업 대체 관련해서는 이제 법안을 제출한 적이 있는데 또 자유한국당에서 과거에 또 2017년에 김기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발전용 중유 사업에 대해 가지고 그 바이오 중유 사업에 대해 가지고 카르텔이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좀 아셔야 될 게 국민들이 이 발전소들이 원래 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 사실상 경제성이 없는 이런 바이오 중유를 사용한다는 게 이제 지적이 됐던 거거든요. 태양광이나 풍력보다는 싸지만 일반 석유보다는 비싼 바이오 중유를 일부러 그 기준치 맞추기 위해 쓰고 있다. 그런데 아까 박근혜 정부 때 입법할 때는 삼겹살 기름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도자료 다 찾아봤거든요, 정부 거를.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 이제 산자부에서 발표할 때는 삼겹살 기름을 보도자료 맨 앞에 박아가지고 앞으로 삼겹살 기름 발전하겠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 나왔던 바이오 중유와 이번 바이오 중유의 약간 그 맥락 자체는 다르긴 합니다. 그때 이야기가 나왔지만 아니죠. 삼겹살이라는 표현을 쓴 건 이번 정부가. 보도자료 맨 첫 그게 문장이 아니라 앞으로 삼겹살 기름 쓰겠다요. 보도자료의 멘트를 가지고 공당의 대변인이 저런 발언을 한다? 문제의 본질을 어긋나게 이해하고 계신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삼겹살 역시도 내용이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침소봉대에서 저런 방식으로 힐난하기에는 그 정책을 먼저 시도했던 것은 자유한국당이고 그리고 그 정책의 본질을 오도한 것이다. 그런 취지의 아니죠. 제가 비난인 말했지만 거죠. 바이오 중유 시범 사업을 시작했던 건 그럼 자유한국당이죠. 달라진 건가요? 그런데 삼겹살이 안 들어가다 들어간 건가요? 지금 아직도 안 쓰고 있습니다. 삼겹살은. 아니 원래 시행하려고 했던 그 제도하에서 삼겹살이라고 하는 그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거 너무 지엽적인 아니 비난입니다. 그 당시에 발전용 중유를 풀어준 거에 그러면은 마무리해야 저 합니다. 우리 대변인분의 논평이 이렇게 적절했다는 말씀드릴게요. 표시를 제도 변화는 법으로 나오는 거는 규제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죠. 근데 그 다음에 뭘 할지는 정책 방향인 게 이렇게 표현할게요. 박근혜 정부 때 공인인증서 폐기를 했어요. 저 궁금한 그다음에 거는 아니, 제가 RPS 이렇게 제도 자체를 지금 비판하시는 건지 아니면 공당의 대변인의 저런 표현에 대해서 RPS 옹호하시는 건지 그 과정을 잘 저는 모르겠습니다. RPS 제도에 네. 바이오 중유 같은 경제성이 없는 것을 발전사의 편의를 위해서 인정하는 것 자체는 제도적으로 문제라고 봅니다. 예, 그렇게 표현하셨더라면 정말 멋지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배현진 대변인도요.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사사건건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 바른미래당의 이준석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